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1살 주부이자 5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길다면 길었던 제 악연을 드디어 끊어내게 되어 후련한 마음에 사연을 적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첫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저와 입사 동기였는데 서로 경쟁 부서에 있어서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예의상 인사만 하는 정도? 회사 규모가 커서 동기 모임도 많지 않고 일이 바빠서 제가 빠지거나 남편이 빠져서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서와 남편의 부서끼리 회식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비슷한 계열의 부서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지 않나 싶어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말 어색한 공기가 가득한 회식이었습니다. 다들 자기네 팀 사람들끼리만 떠들고 마주 앉은 상대팀은 쳐다보지도 않는 불편한 자리가 이어지는데 그때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습니다. 테이블을 쿵 내리치며 일어나는 남편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진한 눈썹에 힘을 주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들, 동기님들, 제가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느닷없는 제안에 누구 하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방도 아니고 테이블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호프집에서 갑자기 노래를 한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제가 왜 저럴까 하는 눈빛으로 서로 눈치만 보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박자는 정직하지만 음은 약간 무시한 아주 신나는 트로트를 불러대는데 호프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덩달아 저희들도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장난스러운 퍼포먼스들에 깔깔 웃으며 넘어가기도 하고 앞에 앉은 사람과 잔을 부딪히기도 하며 얼어있던 분위기가 자연스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반하던 순간이기도 했고요. 잘생기고 진한 외모가 자칫하면 무섭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런 엉뚱한 매력이 있다니 새삼 남편이 다시 보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과 남편의 팀은 남편 덕에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커졌고 결국 둘이 외근을 나가던 날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외근 후 집에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둘이 술을 한잔하는데 긴장을 풀려고 생각 없이 마신 소주에 그만 취하고 말았습니다. 혀는 꼬일 대로 꼬이고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면서 한 고백으로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사귀고 나서 남편이 말해줬는데 사실 입사한 이후로 쭉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런데 왜 고백을 안 했냐니까 네가 힘들어질까봐 라고 했는데 전 이때 이 말의 뜻을 조금은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남편의 모습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퇴근 후 매일 집에 데려다주고 주말이면 항상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위해 맞춰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이 남자를 놓쳐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가 처음이라던 말도 안 되는 말을 자주 하던 잘생긴 이 남자는 정말 그런가 싶게 가끔은 서툰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것도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남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화통화였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전화가 여러 번 울렸고 안 받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받으면 같이 있던 곳을 벗어나 혼자 통화를 하는데 그 모습이 곤란한 통화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전화일까? 회사는 아닐 테고 전 여자친구? 쫓아다니는 여자? 아니면 빚독촉? 혼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남편과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로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한 편 보고 식당에 가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남편의 차 근처에서 한 여자가 어슬렁거렸습니다.
화려한 외모에 늘씬한 몸매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야? 여자친구? 여자의 물음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수석 차 문을 열어 저를 태워줬습니다. 연락 안 받더니 어쩐지. 우리 엄마는 이 사실 알고 있나? 어머니는 아시고? 서로 부모님까지 아는 사이라니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여자친구 아니면 약혼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결혼할 건 아니지? 그럼 난리 날 텐데. 기분 나쁘게 키득키득 웃는 여자를 무시하고 남편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여자는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서 차에 탄 나를 보고 썩소를 지으며 살랑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태도가 묘하게 기분 나빴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뭐부터 따져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입 다물고 있던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주희야, 네가 지금 무슨 오해하는지도 알고 무슨 걱정하는지도 아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다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고 알고 싶지도 않은 여자야. 그냥 부모님끼리 조금 얽혀 있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말해줘도 괜찮을까? 내가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하고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지금은 너한테 별로인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래. 사실 속으로 아주 잠깐 바람둥이들이 하는 전형적인 멘트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진심 어린 눈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그 여자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있을 때만 안 나타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연애는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니, 그런 듯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집이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출근까지 데리러 온다는 남편을 겨우 말리고 저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정문을 통해 들어가 로비를 지나는데 출근 중인 수십 명의 직원이 웅성대는 그 큰 로비에서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누군가 외쳤습니다. 너로구나!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친 거였습니다. 밍크 퍼에 뾰족 구두를 신은 고상해 보이는 아주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우뚝 섰습니다. 아는 사람인가 싶어 얼굴을 자세히 살폈지만 단언컨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명품백을 뒤적거리더니 다짜고짜 제게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순식간에 로비는 고요해지면서 시선은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년이 우리 아들을 꼬드긴 년이구나. 앙큼한 것. 누굴 죽이려고? 누굴 과부 만들려고? 아주머니는 말을 마치는 동시에 가방을 거꾸로 들더니 가방 가득 들어있던 소금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저를 알아본 동료 몇 명이 제게 달려왔고 아주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유유히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몰라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멀리서 남편이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달려오는 남편의 모습과 방금 그 아주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묘하게 닮은 듯 다른 그 느낌이 모자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의문의 여자며 오늘은 어머니의 소금까지. 이런 상황을 미리 이해시켜주지 않고 미리 말해주지 않은 남편이 밉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를 부축해주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월차를 내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이따 집 앞으로 갈게. 당장이라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지 드러나보자 하는 생각으로 만나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서 저는 커피 한 모금 들이키지 않고 뚫어져라 남편만 쳐다봤습니다. 반면에 제 눈도 똑바로 보지 못하던 남편은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오늘 저를 찾아온 아주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맞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듯 남편도 고등학생 때 잠깐 약간의 일탈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건 아니고 가끔 학원을 빠지고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자정 넘게까지 게임을 하고 집에 가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교육에 예민하시던 남편의 어머니가 그런 아들의 행동에 고민을 하던 중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당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자식 때문에 왔구만 하며 혀를 찾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넋을 놓고 무당의 말을 경청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컴퓨터를 서재에 옮겨 놓았는데 무당이 대뜸 그 컴퓨터를 아들의 방에 옮겨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뜻인지 봐도 모를 부적 한 채를 100만 원 가까이 내고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적을 붙인 컴퓨터를 아들의 방에 옮기자 정말 기적처럼 집에 아들이 일찍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저 마침 PC방 갈 돈도 아까우던 참에 방에 컴퓨터가 있으니 굳이 PC방을 안 가도 되어서 집에서 게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무당을 맹신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 방학에 교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정리하는데 자켓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밑단 안쪽 한 부분이 미세하게 실 색깔이 다른 걸 발견했답니다. 이상하다 싶어 조심스레 뜯어보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부적 하나가 나왔답니다. 그 길로 곧장 부적을 들고 주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가서 따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제 교복에 이런 게 있어요? 점집 좀 그만 가시라고 했잖아요. 어머, 너 그거 어떻게 꺼냈니? 봤어? 아우, 보면 약발 다 떨어진다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걸 꺼내면 어떡해. 그게 얼마짜리 부적인데? 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부적을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듯이 어루만졌고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어머니는 안 되겠다면서 부적을 다시 맞추고 오겠다며 바로 집을 나섰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아들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 부적도 사왔고 집안 곳곳에도 부적을 숨겨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당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듣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아침마다 무당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남편이 오늘 무슨 넥타이를 하면 좋을지, 비가 오는데 차를 가지고 가도 될지, 아들이 시험날인데 아침 메뉴는 뭐가 좋을지 묻기까지 했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아버지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아버지가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어 거실로 나와보니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며 씩씩거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팔을 벌리고 현관문을 막고 있었답니다. 당장 비키라니까? 안 된다고, 여보. 오늘 나가면 크게 다칠 거래. 그 무당이 그랬다고. 무당이 우리 밥 먹여준대. 무당이 돈 가져다 줘. 회사 대표가 회사에 안 나가면 누가 운영을 하는데. 그런 거 나는 모르겠고 안 된다고. 당신,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거야. 이러다 말겠지, 잠깐 빠진 거겠지 했는데 벌써 1년이야. 갖다 바친 돈도 엄청나지. 이제 그만해, 여보. 더 이상 이런 식이면 그땐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다시 생각해본다는 말의 의미는 아마 당신과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이번에는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고 잠시 멍하니 있더니 울면서 무당에게 전화했답니다.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남편이 결국 나갔다고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무당은 큰일이라며 당장 와서 부적을 쓰자며 어머니를 불러냈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버지는 아무 일 없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이건 무당이 써준 부적 덕분이라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들에게 더 집착을 했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던 탓에 가뜩이나 예민한 아들을 더 예민하게 만들면서 결국엔 무리한 요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무당에게는 남편과 동갑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여자라고 했고, 덧붙여 얼마 전 주차장에서 만난 그 여자라고도 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조금 맞춰지고 있었는데 여기부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당은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자신의 딸을 공부시키면 아들이 명문대에 갈 거라면서 매일같이 자신의 딸을 집으로 보냈답니다. 남편은 싫다고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공부를 알려주기 시작했고, 그 의미 없는 짓을 한 달이나 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는지 공부엔 전혀 관심이 없고 남편에 대해서만 꼬치꼬치 물으며 어쩔 땐 은근한 스킨십을 하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은 집이 아닌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가 찾아오는 일은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묘하게 어머니의 입에서 그 여자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바쁜 무당을 대신해서 그 딸의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있었답니다. 부잣집 딸내미로 태어나서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지를 만나 평생을 일 한 번 해본 적이 없이 살던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한다니 적잖이 충격적이었답니다. 무당의 딸이 무슨 바람을 넣은 건지 어머니는 자꾸만 그 딸과 친하게 지내보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남편이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뒤 그 기세는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집에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게 하는 건 물론이고, 뮤지컬 공연 같은 걸 어머니와 같이 보기로 해서 나가보면 그 여자가 나와 있고, 허락도 없이 여자에게 남편의 번호를 알려주는 등 무례한 정도는 도가 지나치고 있었답니다. 대학교 1학년이 채 지나지 않아 참다 못한 남편이 어머니에게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싫다고요, 엄마. 제가 왜 그 여자애랑 만나야 하는데요? 네가 그 여자애랑 결혼해야 잘 된다고 했다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대. 그리고 궁합이 잘 맞아서 병 없이 장수할 팔자란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무당이 그 여자애랑 저랑 결혼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야 당연하겠지. 그분 딸도 우리 아들을 만나야 잘 산다는데 서로 좋은 거 아니겠니? 엄마, 제발 그 사기꾼 좀 믿지 말라니까요. 사기꾼이라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그분 덕분인 거 모르겠어? 네가 명문대 합격할 수 있었던 게 다 그분 덕분이라니까. 말이 안 통하는 엄마에게 더 반항할 힘도 대들 정신도 없었던 남편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말해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고, 졸업 후엔 바로 독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남편은 자신에게 호의를 보는 여자만 봐도 경멸을 했고, 그게 최근까지 이어져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거라고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서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여자와 결혼시키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복잡하면서 한편으론 남편이 짠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는 그냥 우리 집 돈 보고 접근한 애야. 내가 피하면 별짓 안 할 애인데 우리 엄마가, 내가 좀 설득시켜 보려고 자기 얘기를 꺼냈더니 그걸 곧장 무당한테 가서 말했나 봐. 무당이 화내면서 결혼하면 우리 집 식구 중 하나가 죽을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오늘 그런 짓까지 했나 봐. 정말 미안해. 이런 사실을 말하면 자기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서웠어. 라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이 말에 안 흔들릴 여자가 있나요? 사실 만남을 할수록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도 맞고, 가끔 그런 얘기가 오가기도 해서 미래의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면 고민이 많이 되는 건 맞지만 왜인지 이 남자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조력자는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을 만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시던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저를 만나겠다고 집으로 초대하라고 했다더군요. 전 무조건 아버님에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며 남편과 저를 반긴 건 아버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뚱하게 앉아 제 쪽을 노려봤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은 저희 네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마실 것 좀 내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억지 미소를 띄우며 주방에 가더니 정수기에서 대충 물을 떠서 가져왔습니다. 아버님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 사람이 라고 작게 말했지만 이내 저희 쪽을 보며 빙글 웃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 대한 간단하고 형식적인 호구조사를 하셨습니다. 어디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등.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추임새처럼 제 말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동쪽에서 자란 여자는 틀리는 게 아니라던데. 여자가 학벌이 좋으면 남자 잡아먹고 산다.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게 기가 세겠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중얼거렸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왔던 일이라 저는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셨고 아버님은 저를 좋게 보셨는지 상견례 날을 빨리 잡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 나왔고 참고 참던 어머님이 결국 폭발하였습니다. 상견례는 무슨 상견례. 얼굴 한번 본다고 했지 결혼 허락한다는 말 안 했잖아요. 애가 이렇게 성실하고 예쁘고 착한데 더 볼 게 뭐 있어? 그리고 둘이 좋다면 결혼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나설 일인가? 제가 말했잖아요. 전년들이면 우리 식구 중 하나가 죽는다니까? 내가 말했지. 당신 그 미친년 소리 좀 그만 들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죽으면 다 당신 탓인 줄 알아? 당신 때문에 화병이 나 내가 죽어도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럼 그 미친 여자가 잘 맞춘 거겠지 뭐. 아버님의 말에 어머님은 기가 차다는 듯 하 참나 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도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시더니 저에게 쓸데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어머니의 말은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의외로 순탄하게 저희의 결혼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에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다루신 건지 어머님은 입도 뻥끗 안 하셨고 예식장을 고르는 일부터 촬영, 신혼여행 등 남편과 제가 원하는 대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님이 따로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일도 없었고 어느새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다가 시간이 되어 식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데 친구들의 환호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 사회자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벅차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잡았는지 모를 아버지의 손이 많이 거칠어 속상하기도 해서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참아보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든 풍성한 부케 사이에서 무언가 누런색의 종이가 보였습니다. 속으로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에이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남편 손으로 옮겨졌을 때에도 제 온 정신은 부케에 쏠려 있었습니다. 곧 주례사가 이어졌고 저는 그 틈을 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케 사이에 낀 종이를 살짝 꺼내보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부적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짧은 비명과 함께 부케와 부적을 떨어뜨렸고 식장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드레스를 잡아주던 이모님이 재빨리 와서 부케를 주워주었고 다른 손으로 부적을 주어 이게 뭐냐는 듯 저에게 눈짓을 보내길래 빨리 치워달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치 빠른 이모님은 부적을 품에 숨겨 자리를 비켜주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결혼식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제가 웃고 있었는지 울고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식은땀만 줄줄 흘렀고 시어머니 쪽은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쳐다봐서 눈이라도 마주쳤다면 그대로 시어머니께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전 한복 차림 그대로 시어머니께 갔습니다. 그리고 부케에 들어있던 부적을 건네며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뭐긴 부적이지. 이게 왜 제 부케에 들어있냐고요? 아휴, 너네 잘 살으라고 복 들어오라고 쓴 부적이야. 왜? 내가 너 잘못되라고 썼을까봐? 얘는 사람을 뭘로 보고?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미소를 띄우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부적이던 제 허락도 없이 제 결혼식 날 부케에 넣어놨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위한 부적이었다는 말도 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부케에 넣어놨던 부적 사진을 몰래 찍어두었었는데 이걸 무당에게 내미니 눈을 치켜뜨며 이거 어디서 났어? 하더군요. 왜요? 하고 물으니 팔자를 바꾸는 부적이라며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흉흉한 일만 부르는 무서운 부적이라고 하더군요. 무당들 사이에서도 잘 안 써주는 부적으로 그 힘을 예측할 수 없고 방대해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그런 짓을. 저는 이 사실을 다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아버님과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님을 만나고 온다던 남편의 얼굴에 그늘이 잔뜩 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몇 달 전 암 선고를 받으셨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라서 수술도 입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이 사실을 아버님 혼자만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서두르셨던 이유도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을 제어하기 힘들 것 같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손을 쓴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은 5, 6개월 남짓이고 절대 어머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답니다.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 또 무당한테 이상한 말을 들어오거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써서 올 게 분명하다며 죽을 때까지 그 꼴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답니다. 또한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남편에게 물려주기로 변호사에게 얘기해 두었고 어머님에게는 같이 산 정이 있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오피스텔 하나 2년 계약으로 넘겨주기로 했답니다. 혹여나 어머님이 재산을 더 얻기 위해 소송을 건다면 그간 10여 년 동안 무당에게 미쳐서 수억을 바친 것, 집안 살림을 소홀히 여겼던 것 등을 내세울 충분한 증거를 변호사에게 맡겨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답니다. 말을 마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 그저 안아줬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괴로워했지만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아버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매주 좋은 음식을 해서 드렸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산책도 많이 갔습니다.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 밖으로 나가서 놀러 다니거나 무당과 어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님의 낯빛이 좋아 보일 때마다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참 야속하게도 정해진 기한이 되자 아버님은 떠나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가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남편과 병원을 나서던 중 아버님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 2시간 정도를 달려오니 이미 아버지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니 어머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냅다 달려오시더니 제 머리채를 낚아채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 과부 만들 거라고. 이 망할 년.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것 좀 놓으세요. 어머니는 얼어 죽을 이 독사 같은 년. 너도 죽어. 죽으라고.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는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뒹굴렀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어머니를 말려 겨우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마리의 살쾡이처럼 눈을 부라리고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년 때문에 내 남편이 죽은 거라고. 저 망할 년 때문에. 그만하세요, 어머니.
남편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픈 거 사실 알고 계셨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바뀌고 몸이 그렇게 야위어가는데 몰랐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하고 다닌 짓 때문에 재산 한 푼 못 받을까봐 주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버지 암 걸리신 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거 알고 일부러 주희한테 접근하신 거죠? 그 무당이라는 사람은 진짜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토록 맹신하시는 게 무당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속 또 다른 자아인가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입술을 파틀파틀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시더니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부축되어 장례식장을 빠져나갔고, 그 후 발인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머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창피함과 충격의 감정이 얽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몰래 잠깐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잠시 고민했지만 예전과 다르게 어쩐지 처량해 보이는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초라해졌다고 해야 할까? 어딘가 수수해졌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예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대뜸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무 못살게 굴었지? 나도 참 왜 그랬는지 너도 곧 애 낳아보면 알 거야. 자식만큼 소중한 게 없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빼앗긴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그 좁아 터진 집에서 뭐 하나 먹을 수도 없고 잠자기도 무서워, 아가. 그래서 말인데 너희 집 크잖아. 남는 방도 있고. 내가 갈 곳도 없고 몸이 성한 곳도 없어서 어떻게 같이 좀 지내면 안 될까? 곧 애 태어나면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야. 내가 애 하나는 잘 봐. 내가 이렇게 다 늙고 어디 비빌 곳이라도 있겠니? 너희들이 그렇게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사니?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 애미 좀 봐주라, 수희야.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싶었습니다. 저는 뭘 기대한 걸까요? 어머님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보이길 바랐을까요? 정신이 퍼뜩 들면서 여기서 이 인연을 끊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인생을 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 잘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죠. 뭐? 그리고요, 제 이름은 수희가 아니라 주희예요. 전 곧바로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며느리 된 지 반년 동안 제 이름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으려고 했는지. 아무튼 이 지긋지긋하고 무서웠던 관계를 이제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끔 궁금하다고 남편에게 말하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지쳤던 사람은 남편이겠죠. 남편도 전보다 마음이 홀가분한지 얼굴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시댁이라면 없는 게 훨씬 낫네요. 그럼 이제 뱃속의 아가까지 저희 세 식구 잘 살 일만 남은 거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축복 가득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